저희는 중앙농민운동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중앙농민운동이 일어날 때 농촌사회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개항 이후에 외세 경제 침탈이 진행이 되면서 농촌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일본으로의 동물이 빠져나가고 일본에서 이런 면직물들을 수입해 옵니다. 이렇게 면직물을 수입해 오면은 저희 그러니까 간의 면직물, 집과 안내, 즉 작은 규모로 이루어지는 수공업은 약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일본 때문에 저희의 이런 경제가 약화되어서 농민들은 일본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저기 보시면 땡땡땡 조약으로 일본에 대해서 배상금을 지급해야 됐었는데 혹시 강화우죠. 아유 틀렸습니다. 구현이 아시나요? 한국이요? 아닙니다. 약간 비슷해요. 한성 옆에 있는 인천에 있죠. 재물포조야. 재물포 조약. 재물포 조약으로 일본에게 배상금을 줘야 됐었고요. 또한 이때 개화 정책 때문에 재정 지출도 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농민들의 세금 부담은 당연히 높아지게 됐었죠. 그리고 여전히 삼정의 문란, 삼정의 문란은 해결되지 않았었고요. 해결되지 않았고 지방 간의 수탈도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1880년대 후반부터 농민 공기가 많아지게 됩니다. 자, 이제 한편 이제 종교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동학을 창시한 최재우가 처형이 됩니다. 이 처형이 된 후에 이대교주가 된 최시영은 포적제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교단을 조직하고요. 적극적으로 포교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이렇게 동학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되자 정부에서는 동학교도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바로 교조 신원 운동이 전개가 되는 것이죠. 제가 사전을 찾아봤는데 교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나 종파를 처음 세운 사람을 말하고요. 신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에 맺힌 이런 억울함 이런 것들을 푼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조, 동학을 창시한 최재우가 신원, 원한을 푸는 운동이다. 그래서 그때 최재우가 백성들을 현혹한다는 죄명으로 억울하게 처형당한 그런 억울함을 풀고 동학에 대한 탄압을 중지할 것을 호소한 게 교조 신원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92년에 군주와 삼례등지에서 집회가 열렸고요. 1893년에서 한성에서는 교당 간부들이 궁궐 문 앞에서 저희들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상소를 올렸으나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1893년 또 1893년 보은에서는요. 지금까지는 어떤 이런 종교적인 운동이 이뤄졌었는데 이제는 외세 배격 그리고 탐관오리를 숙청하자 이런 것과 같은 정치사회 운동으로도 발전하게 됩니다. 자, 한편 전라도 보부 지역 이름인데요. 보부에서 있는 조병갑이라고 하는 어떤 관리, 보부 군수 조병갑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필요하지 않은 저수지인 만석호를 농민들에게 짓게 합니다. 그리고 물세를 걸어요. 이렇게 스타를 자행하니까 전봉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텐데
전봉중이라고 하는 분이 사발통문을 올려서 동기를 함께할 사람을 모읍니다. 그래서 저수지인 만석고를 털어버리고요. 그리고 고부에 있는 고부 관할을 점령합니다. 고부 관할을 점령하고 억울하게 잡혔던 그런 죄수들을 풀어줘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런 농민분기가 일어났으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조경갑을 파면하고 새 군수를 임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안핵사라고 하는 사람이 안핵사 이용태를 파견해요. 그리고 이제 농민들은 이 새 군수한테 약속을 받습니다. 우리들의 이런 요구들 이런 것들을 들어주겠다라고 새 군수한테 약속을 받지만 이 새로운 이 안핵사 이용태가 농민들을 이 고부 농민분기에 참가한 농민들을 가혹하게 처벌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농민들은 다시 분노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사발통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은 봉기를 주도한 사람이 있지 않을 겁니까? 이 봉기의 주도자가 드러나지 않도록 참가자들의 이름을 사발 모양으로 둥글게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고요. 또한 이 사발통문을 통해서 이 농민봉기를 여러 사람들한테 알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농민들은 분노하게 되고요. 그래서 전봉준 등 이런 농민군들은 무장해서 처음 봉기를 시작합니다. 이때 시작된 게 그래서 1차 농민봉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백산으로 가서 4대 강령과 경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황토영과 황룡촌에서 그러니까 나라의 군대를 격파를 하고 승리를 합니다. 그다음에 계속 북상을 해서 전주성까지 함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선에서는 굉장히 이제 위협이 되는 거죠. 이 전주성이 그 이성계, 조선을 세운 이성계가 전주 이씨입니다. 그만큼 조선에서 이 전주라는 곳을 중요시 생각하는데 그 전주성이 농민군들한테 뺏겼으니까 이건 이제 정말 국가적인 위기가 됐다고 판단해서 청나라한테 지원군을 요청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원하지 않은 불청객이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서 일본군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혹시 왜 들어오는지 아시나요? 텐진도요? 맞습니다. 여기서 행진조약으로 일본군까지 조선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선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양국의 군대가 싹 다 조선에 있으니까 부담스러워서 빨리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농민군들이 들어달라고 했던 해정개혁안을 수료하게 됩니다. 해정개혁안이 뭐냐면은 해단이 있는 정치를 개혁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해정개혁안을 수용하는 대신에 이제 해산하라고 전주성에서 해산하라고 전주 하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농민들을 해산한 후에
전라도 오시력의 분연에 집강소라고 하는 것을 지어요. 이 집강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개혁을 합니다. 한관우리를 처벌하고 신분제를 개혁하는 등의 이런 집강소를 통해서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조선 정부가 이제 저희 농민 공익 다 끝났다. 이제 조선에서 양국 군대 다 철수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철수를 요구하게 되는데 여기서 일본이 이 조선의 철수 요구를 듣지 않고 경복궁에 침범합니다. 경복궁에 침범하고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농민군은 다시 공비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나라인데 왜 일본이 경복궁을 침범하고 내정에 간섭하냐? 이것에 반발해서 농민군이 다시 공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논산에서 국적과 남접이 모여서 서울로 북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울로 북상하던 와중에 일본군과 광군에게 공주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특히 이때 우금치라고 하는 곳에서 좀 이제 굉장히 안타깝게 많은 사람이 여기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봉주는 순창이라는 지역에서 체포가 되고요. 다른 농민군 지도자들도 체포가 되면서 이렇게 동학농민운동은 끝이 납니다. 자, 이게 제1차 농민공기가 있었고 제2차 농민공기가 있었는데 이 둘의 차이점이 살짝씩 있어요. 제1차 농민공기는 신분제 개혁, 1차 농민공기는 신분제 개혁과 같은 반동반적인 성격을 띄었고요. 2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본 같은 외세를 배격하자 반외세적인 성격을 띄었습니다. 이렇게 동학농민운동을 통해서 나타난 영향이 또 있습니다. 동학농민군의 요구가 나중에 일어나는 가보개혁의 일부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동학농민군의 잔존 세력이 나중에 일어나는 항일의병운동에도 가담하게 돼서 이렇게 도와주게 됩니다. 이상으로 동학농민운동